이제 올해 IPO가 메가 IPO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네. 있고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크라켄도 있고 클로드 엔트로픽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메가 IPO들이 등장했을 때 시장이 막 과열이 될 수 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심리가 과열이 되면은 요게 좀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 26년 지정학 리스크 탑10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이걸 반전시키려고 계속 강경한 대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지정학 리스크가 올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미증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윤수 대표님과 함께 미증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에릭의 거장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유로퓨전이라고 퀀트 및 이제 투자 플랫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업라이즈라고 이 전통 자산과 이제 크립토 같은 신흥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AI 관련 스타트업도 했었고요. 네, 뭐 요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여러분한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미 증시가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현재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수준, 거장 기준에서 안전한 범위라고 보시나요? 거장들도 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하게 동의하는 거는 지금 비싸다. 비싸다는 동의하지만 그럼 이 비싼 게 문제가 될 정도의 과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나중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슐러 P 레이쇼라고 우리가 이 PER이잖아요. S&P 500의 PER인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치 이익을 평균을 내고 이제 물가를 고려한 그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요것만 봐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1880년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럼 비싼데 과열이냐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S&P 가장 큰 기업 5개의 이제 PER을 나타낸 거고요. 하늘색은 나머지 495개의 PER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주식과 가장 싼 주식의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낸 건데 제가 큰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2000년대거든요.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이 갭이 딱 봐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버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과거 닷컴 버블보다는 이 차이가 훨씬 적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비싼 건 맞지만 과거 버블 수준의 과열은 아니다 정도가 중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비싸긴 한데 과열은 아니고 그냥 딱 가격을 맞게 찾아가는 지금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비싸긴 한데 이제 네. 그것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서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비싼데 왜 AI의 잠재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과열의 초입이다. 여기서 이제 더 뜨거워지기 시작할 거다. 뭐 보통 요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또 있을까요? 역시 워렌 버핏 이제 할아버지는 네. 역시 평생을 원칙을 잘 지키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2023년 4분기부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워런 버핏의 이 회사 버크셔에서의 13F의 규모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크셔에서가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23년부터 계속해서 비중이 줄지 않습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3분기에서야 잠깐 늘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비싸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짐에 따라서 주식 좀 비싸다. 난 이 정도면 매도하겠다. 그리고 현금 비중 늘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 쌓아두고 있겠다라는 본인의 원칙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눈에 띄는 게 워렌 버핏이 구글을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네.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 매수가 좀 특이한 게 근 5년 내에 가장 큰 매수 포지션입니다. 구글 매수가. 그리고 원래 애플이 가장 이 비중이 컸었거든요.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이제 그게 비중이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2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매수는 애플을 비중은 확 줄이고 구글로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제 왜 지금 구글이냐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뭐 구글 유망하고 좋은 기업인 거 지금 뭐 AI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거 모르나?라고 하는데 사실 버핏의 애플 매수도 아이폰 6가 나온 이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굳이 이렇게 막 먼저 들어가서 막 아직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3년 뒤, 5년, 10년의 이 미래 가치는 아직股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구글을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워렌 버핏 따라서 지금 구글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요? 가치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성장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좋아하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이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좀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이 M7에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글을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버핏처럼 버핏이 애플을 거의 뭐 5년, 6년 이상 보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6배 이상 수익을 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버핏과 같은 이 시나리오로 매수를 하는 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론에 비춰볼 때 지금 미국 시장은 낙관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낙관주의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세장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존 템플턴이라는 이제 투자 거장이 있거든요. 지금 고인이 되신 이분이 강세장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러니까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심리 사이클을 딱 분석을 해놓은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낙관주의 정도에 오지 않았나. 이제 강세장이 끝인 유포리아의 수준의 열기는 아니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주식을 많이 낙관적으로 보고 회의주의적인 시선이 과거에 비해서 22년, 23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관주의의 초입 정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미 증시에 들어가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이제 심리 사이클로 봤을 때 과열의 끝에서 이제 강세장이 끝난다면은 아직은 과열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거장들이 선호하는 주식 투자의 방법이나 대응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케빈 허씨가 지명이 돼서 너무 매파라서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런 우려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려도 슬슬 사라지고 있잖아. 그렇게 매파는 아니다. 금리 뭐 내릴 거다. 트럼프도 내가 금리 안 내릴 사람은 지명 안 했다 이런 얘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장들이 이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전반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하는 방식은 뭐 대부분 다른데요. 우선 금리가 인하하면은 내수 경기가 회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2022년에 금리 올리자마자 무너져가지고 지금 미국 주택의 거래량이 70년대 후반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70년대 후반에 미국 인구가 2억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억 5천 몇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 민심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가고 정부도 푸시해 줄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다 해서 부동산에 베팅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채권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20년물, 30년물 같은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내려간다고 치면은 장기 금리는 이제 이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단기채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 낮아지면 단기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단기채를 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금리는 이 앞으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숏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일드 커브 스티프닝에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약달러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금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작년에 화제된 게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앞으로 금이 좋을 것이다. 뭐 은도 너무나 좋고 비트코인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약달러 계속해서 그럼 달러 약해지면 금이 더 좋아지겠네?
그럼 또 이제 이 금 외에도 좋아지는 게 이머징 주식이거든요. 지금 달러가 더 약해지면은 그동안 눌렸던 이머징 주식이 튀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달러가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머징 주식이 거의 15년 만에 미국 주식을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앞으로 약달러가 되면은 작년까지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머징 주식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머징 주식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면은 수익을 조금 쏠쏠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작년에 미국 주식이 주요 국가 중에 꼴찌였어요. 네. 가장 안 좋았고 올해도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수와 S&P 500을 대비하면은 S&P 500이 확실히 처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런 트렌드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주식, 그러니까 비미국 주식이죠 정확히는. 네. 미국 외의 주식, 뭐 한국 주식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에서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내에서 상위 7개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런 집중화 장세에서 거장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 운영했을까요? 네, 지금 집중화 장세에서 저는 이제 AI에 주로 투자하는 거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AI 테마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M7, 뭐 AI 응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력 이렇게 있는데 요 테마별 작년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M7이 수익률이 제일 낮거든요. 네. 그래서 거장들도 이제는 M7은 기본으로 그냥 안정적인 성장으로 깔고 들어가고 이제 새로 매수하는 거는 다른 AI 테마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나 이제 오라클이나 뭐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나 뭐 TSMC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비스트라나 G 같은 이 전력 테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AI에 있어서 다른 테마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M7 기업들에서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M7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장을 이끌어갔는데 작년부터는 이 수익률 역전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M7이 지금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여기서 또 10%, 20%더 오르는 거는 급하게 오르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 대신 이제 앞으로 AI 흐름이 계속 퍼져나가고 했을 때 이제 생태계가 점점 커질 거니까 이에 관련해서 수혜주도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AI 관련해서 독주 체제가 계속 이어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종목들로 온기가 조금 더 퍼져 나가게 될까요? 아마 이제 온기가 좀 더 퍼져 나가는 쪽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 스타트업 씬을 보면은 AI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AI와 무관했던 이 산업에서 AI를 적용해서 이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작년 이 스타트업 씬의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주류가 이제 AI를 적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됐는데 이 비상장 트렌드가 그대로 이제 상장으로 또 올라온다면은 역시 이 AI 흐름이 좀 이제 집중됐다가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2026년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아마 이제 이 리스크를 묻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아직 강세장은 끝나지 않아서 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개 정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열입니다. 앞서 이제 비싸긴 하지만 아직 과열이 심한 단계는 아니다. 과열이 슬슬 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열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IPO잖아요. 기업 공개.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지금 이 흐름에 타서 내가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IPO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제 강세장 끝물이라는 지표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그 IPO 건수를 그 건수와 액수를 분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제 2020년, 21년 장이 한창 좋을 때 거의 뭐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22년 하락장에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슬슬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드디어 이 코로나 이전 그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폭락하기 전으로. 근데 이제 올해 IPO가 이 메가 IPO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있고 이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크라켄도 있고 이 데이터 관련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엔트로픽, 클로즈 엔트로픽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메가 IPO들이 등장했을 때 시장이 막 과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스페이스X 이런 최대어가 등장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심리가 과열이 되면은 요게 좀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정확히 미국 정치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국제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원래 매해 지정학 리스크를 탑 10을 발표합니다. 근데 26년 지정학 리스크 탑 10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원래 그 지정학 리스크는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1월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그 예측 시장들의 예측 확률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한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하고 또 2년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대선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 계속 한 행동이 국내 정치에서 뭔가 불리한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강경한 대외 정책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작년 10월부터 이민 단속을 너무 강경하게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앱스타인 파일 공개 안 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지율이 쭉 하락하다가 1월에 마두로 체포를 하는 순간 지지율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또 다시 빠지니까 갑자기 또 그린란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미니애폴리스가 이제 총격 사건 2건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발생하면서 더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이란을 갑자기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지지율이 각각 불리하고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이걸 반전시키려고 계속 강경한 대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지정학 리스크가 올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전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거장들의 어깨 너머를 찾는 템베거 종목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